안녕하세요. 끝모를 경제 불황과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내년에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2023년, 내년 출판계 전망을 통해 조금이나마 예측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예, 서평가 총출동쇼 2023년 출판계 전망.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네 분의 서평가님들, 저 포함해서요. 예, 네 분의 인기가 있고 싶은 서평가님들 네 분 모셨습니다. 김성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출판평론가 김성신입니다. 장동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장동석입니다. 그리고 홍순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망은 무슨 전망이냐. 내 인생도 전망 못 하고 있는데. 예. 그런 50년 인생을 살아오신 김성진 선생님. 늘 인문학 책을 보면서 놀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 10년 정도 단위, 뭐 어떨 때는 5년 정도 단위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까? 예측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볼까? 그런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초단타 매매에서는 돈을 못 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 전망은 사실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잘못 예측했다가 네 말대로 안 됐잖냐 이렇게 따지면 예, 할 말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쭉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로 오늘 2023년 전망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예측하고 전망하기가 더더욱 힘든 게 너무 불확실성, 돌발 변수가 많은 상황이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들을 잡아먹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맞아, 그런 맞아, 면에서 맞아. 보면 우리가 내년 한 해를 전망하고 예측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저는 매년 다음 해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책들이 이렇게 쏟아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맞아. 생각이 11월 되면 진짜 많이 쏟아지잖아요. 이제 네. 10월. 10월이에요. 예. 보통 전망할 때 10년 단위로 하거든요. 네. 뭐 그러네, 2030년, 맞아. 2050년 그래야 지금 피해갈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전망도 바로 다음에 걸 전망을 해야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책들을 읽으면 그냥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잘 정리해서 그냥 딱 제시해주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이제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판계는 내년에 어떨 거냐?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 나올 거예요. 단군 일의 최대의 불황이었다. 맞아, 맞아. 빅뱅 일의 최대 불황. 이게 얘기 안 쓰는 게 다행이죠. 그 요즘. 정말로 지금 저는 이제 출판사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방향을 못 잡겠다라는 이야기 할 정도로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일단 비용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이제 올랐고 무엇보다 뭐 우리가 이제 뭐 그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도 오피스 빅뱅이다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이게 어차피 출판 특히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로 젊은 세대들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고 또 출판은 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협업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네. 또 외주라던가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는 그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도대체가 시스템 자체가 되게 붕괴된 느낌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2023년 만만치 않은 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평가였다가 일종의 이제 행정가 역할을 또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나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 현장에서 느끼는 건 좀 답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답답함도 있고, 물론 출판 정책이라는 게 뭐 빛나는 정책이 없었어요. 여지껏 대부분 임시방편적인 것이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느끼는 건 정책이라든가 예산의 문제에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벽이 느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출판사의 경영이 어려운 부분하고 출판의 미래라는 부분들하고서 좀 분리해서 이제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출판업이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조금
조금 먼 미래죠. 먼 미래라고 해서 100년 후 미래 이런 것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한 5년 정도 이후에는 출판이 이런 방향성 속에서 이런 긍정성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뭐 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 동안에 보면 사실 좀 당황스럽잖아요. 이렇게 출판사들이 너무 힘드니까 출판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렇게 구조가 출판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분들의 경영이 어렵고 막 뭐 거의 절체절명의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부터 계속 안 좋은 사인들이 발신해서 나가는 거죠 국민들한테. 그래서 책을 너무 안 읽는다 이제 뭐.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순간부터는 책은 안 읽어도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왜냐면 너도 안 읽고 그러면 나도 뭐 그렇게 꼭 내가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긍정적이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런 거는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그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유능한 친구들이 심지어는 큰 대기업에 다니다가 대기업을 그만두고 저는 출판 쪽으로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해서 출판사를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옛날 영화판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같은 분이 처음에 영화판에 들어올 때 영화판은 정말 너무 열악하고 힘든 곳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10년 후에 20년 후에 한국의 영화판이 어느 순간 갑자기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그런 수준으로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 출판에 그렇게 그 어떤 불안한 요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낙관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지 않나.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잘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출판계로 들어가면 뭐 꿈을 펼칠 수 있고 또 사람을 바꾸는 한 권의 책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도 얘기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긴 하겠지만 또 나중에 돌멩이가 던져오면 맞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건 나름대로의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연말 효과라고 하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렌드를 조금 전망한 책들이 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0월부터 나오는군요. 네, 요즘은 이제 보통은 12월 초가 한 4, 5년 전까지는 그랬는데 네. 어느 순간 11월이 되더니 이제 10월 말로 이제 아니 그러면 당겨졌어요. 내년 전망은 10개월 전망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이게 책들은. 아하. 당겨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트렌드 서적끼리의 경쟁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구나. 예, 왜냐하면 선점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 자꾸만 이제 시기가 당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트렌드 코리아를 만드는 과정을 그래도 이제 제가 출판사 분들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아는데 네. 1년 내내 만드세요. 아, 맞아요. 1년 내내. 그게 출간 시기가 그때일 뿐이지 이미 트렌더스 날이라고 하는 그 트렌드를 분석하는 그룹이 1년 내내 계속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그 시기에 이제 책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트렌드 서적끼리의 경쟁이 아하. 예, 많은 종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약간 설익은 어떤 트렌드 분석들을 내놓기도 그렇죠. 하고 그것도 역시 좀 긍정적인 면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오늘 긍정의 긍정의 화신이네, 오늘. 하시네 오늘. 전망이니까요. 근데 지금 출간되자마자 늘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해요. 벌써 그런 지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면 트렌드는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뭔가 뭐 말하자면 예측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맞을 때 틀릴지 모르는 이런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트렌드 코리아 그래서 이제 매년 숫자가 바뀌는 이제 그 김난도 교수의 그 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트렌드 쇼퍼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쫓아가거나 소비하는 수준에서는 넘어서서 트렌드를 이렇게 세팅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그렇죠. 책을 읽으면서 내년에 이렇게 가겠구나 예측하는 것도 있고 그런 트렌드를 이제 만들면 되겠구나 해갖고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까지 저는 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키워드를 제시를 하면 그 키워드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뭐 사실 많이 쓰는 지금 용어가 됐잖아요. 뭐 소확행이니 맞아. 뭐 이런 뭐 그런 언택트 굉장히 많이 썼고요. 뭐 바른 생활 루틴이 뭐 이런 거 다 거기에서 나왔던 용어들인데 그러니까 트렌드 세터인 거죠. 제시를 하면
따라가는 그런 역할을 지금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은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일종의 트스트라다무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곧 될 거다. 그럼 우리 이걸 좀 이용해서 출판계에서는 10월에 이제 낸다고 네. 하니까 원래 그렇게 트렌드 코리아나 이런 트렌드 책 나올 때는 다른 책들이 출간 안 하잖아요. 1등 어차피 못 하니까 조금 늦춰서 내거나 이런 거 하는데 보니까 진짜 그 만드는 과정에 전국적으로 사람들한테 다 이제 설문을 보내고 그걸 취합을 해서 아 이건 아니야 몇 개 빼고 그리고 보니까 어머니들 모임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걸 노력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이렇게 트스트라다무스가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는 이런 책들이 잘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집어넣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첫 번째로 제시하는 키워드가 체리 평균 실종. 실종이에요. 평균 실종. 네. 근데 제가 앞서 얘기한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걸 네. 어떻게 어떤 그렇죠. 용어로 정의하느냐? 네. 평균 실종은 양극화의 다른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평균 실종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제시하는 사례들을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정말 막 아껴가지고 뭐 무지출 챌린지 하는데 네. 한편에서는 오마카세 가가지고 막 비싼 호텔 거 빙수 먹고. 먹고 평균 실종이다, 양극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소비뿐만이 아니고 출판계도 마찬가지. 평균 실종. 우리 과거에는 출판사가 보통 직원 5명에서 10명 정도의 중견, 매출 한 달에 한 1억 정도 하는 출판사들이 딱 제일 많았죠. 허리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출판사가 다 사라졌어요. 맞아요. 이게 지금 평균 실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좀 몇백억 하는 데들이 생기는가 하면 혼자서 그냥 소규모로 하면서 하는 출판사들이 지금은 대다수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평균 실종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출판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책들도 베스트셀러를 보면 잘 나가는 책들은 지금도 막 100만 부. 뭐 작년에 뭐 불편한 편의점 100만 부 넘었다면서요. 두 권 합쳐가지고 네. 이런 책들이 나오는가 하면 과거에 허리를 바치던 뭐 한 10,000부 내지 30,000부 정도 팔리던 책들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초판을 겨우 소화하는 책들, 초판도 소화하지 못하는 책들과 아예 진짜 막 10만 부 이상 나가는 책들로 딱 구성이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마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평균 실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출판 시장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한번 봤던 그 통계 자료 중에서 진짜 놀라웠던 게 물론 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한 달 정도 큰 대형 서점에서 팔리는 책의 분포도를 보면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와 있는 책 단 한 권이 그 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책의 판매량하고 맞먹는 거예요. 근데 연간 우리나라 7만 5천 종의 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지금처럼 그러니까 극단적인 편중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독자들이 더 스스로 책을 찾겠다라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책 선정의 주체성을 잊어버린 거거든요. 사야 되는 거고 이거는 봐야지만 되는 일종의 머스트헤브 아이템처럼 이거는 안 사면 어디서 좀 뭐랄까 이렇게 부끄럽거나 뭐 이런 이제 분위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사야 되는 이런 책들이 됐는데 물론 그 책을 출간한 출판사 입장에서 행복하겠지만 근데 출판은 생태계가 건강하게 잘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종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출판에, 책을 읽는 예. 것도 그렇잖아요. 네, 출판의 본래 목적은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이거든요.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독자들이 선택할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갖는 책을 읽음으로써 자기 생각을 키워나가는 것이 출판의 본래 목적. 근데 이제 원웨이로 가다 보니까 베스트셀러 쏠림 현상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권리를 행사를 안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쏠림 현상 얘기를 우리가 사실 출판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특히 참 우리 쏠림 현상, 냄비 현상 너무 확 식었다가 확 꺼지고 막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저는 출판 시장에서의 쏠림 현상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나타나는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그렇죠.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독자들의 탓만을 하기에는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쏠림 현상의 가장 큰 원인 제공은 유통사들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유통사. 보고 싶은데요. 특정 책이 나가면 그 책에 대해서 거의 뭐 마케팅을 모두들이 다 도배를 쏟아붓는. 하죠. 도배를. 왜냐하면 나가는 책만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책을 출판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공급가를 낮춰가지고 받는다던가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딜이 또 있군요 따로. 나가는 책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보면 과거에는 도매상이나 유통사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딱 손꼽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밀어주는 책은 그냥 가면 서점에 입장하는 그렇죠. 순간부터 쫙 막 깔려있어요. 매대부터 시작해서 맞아.
어디 가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팔리는구나. 그럼 나도 맞아요. 읽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쏠림 현상을 분석을 할 때 독자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한다. 독자들이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이것도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자꾸만 그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좀 예. 유통사가 독자들의 권리를 일정 정도 침해하고 있는 그렇죠. 요소가 있다. 이렇게 그런 지금 부분들을 보는 우리가 거잖아요. 좀 맞는 좀 말씀이에요. 지적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출판도시 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GSP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기는 한 거죠. 여기는 그냥 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책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찾기는 좀 힘들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다양한 책들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들인데 뭐 그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이제 그 북클럽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간극들을 좀 메우는 역할들을 하고는 있죠. 아직 역부족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북클럽이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조금 더 독서 살롱이라 그럴까요? 그런 문화들이 좀 더 저변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이 책을 구매하는 공간에 대한 네.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디자인이. 그래서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 말고 다양한 책들을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 왜 동네 서점, 뭐 독립 서점 얘기하면 많았죠. 거기 가면 그런 책 볼 수 있어요. 약간 쏠림 현상이 아닌 나름 큐레이션을 한 정말 양소들을 발견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 또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또 그런 서점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원도 많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좀 짚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